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짜기 외진 마을에 김영식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 영식이라는 총각은 겉보기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반반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머리가 영 따라주질 않았다. 숫자도 셀 줄 모르고 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눈치라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총각이라 불렀다. 하나, 둘, 다음이 뭐냐? 그게 5 아닌가? 또 까먹었대요, 바보 영식이. 어린애들까지 깔깔대며 놀리는데도 영식이는 그저 배시시 웃기만 했다. 영식은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낡은 초가집에 기대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여름부터 가을까진 마늘을 캐고 말려 장에 내다 팔았고 겨울이 들면 품을 팔아 남의 집 일손을 거들며 살았다. 아무리 바보다 해도 영식이는 일머리는 있었다. 땡볕 달에서도 낯질은 척척. 지게도 10 무더기쯤은 거뜬히 졌다. 마늘을 캐고 줄기를 말리고 손질에 자루에 묶는 일까지 힘든 건 모조리 영식 차지였다. 아버지는 땀에 절은 영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담뱃섬지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놈을 어쩌면 좋을꼬. 나 죽고 나면 저놈 밥은 누가 챙겨주나? 그날도 아침부터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며칠 전 개울가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로 아버지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장독 옆에 걸터 앉은 채 영식이 등에 맨 지게 위에 마늘자루를 얹으며 말했다. 영식아, 아비 없이도 장사 잘하고 올 수 있겠냐? 지금쯤 나가야 사람도 많고 자리도 좋지. 영식은 큼지막한 손으로 지게끈을 고쳐매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유, 걱정 마셔요, 아버지. 쥐가 잘 팔아올게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100번을 당부해도 영식은 늘 그렇듯 제멋대로였다. 길가에 고양이만 보여도 어이구, 오랜만이네. 하며 무릎 꿇고 인사하고 개울을 건너다 물고기랑 눈 마주치면 따라가다 늦기 일쑤였다. 장터에 도착하면 자리보다는 먼저 찹쌀떡 굽는 노점부터 기웃거렸다. 이날도 영식은 지게를 메고 터벅터벅 장터를 향했다. 지게끈은 어깨에 쑥 파묻혔고 땀은 이마를 타고 턱끝까지 흘러내렸다. 장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지게를 내려놓으며 외쳤다. 이거 마늘이에요, 엄니. 알이 아주 실하니께 좀 보고 가셔요. 영식은 팔아야 할 마늘보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더 반가워 보였다. 영식은 장터 평상한 구석에 마늘 자루를 내려놓고 헛헛하게 웃었다. 해는 머리 위로 이글거렸고 사람들은 오고 가며 흥정을 벌였지만 영식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값을 얼마쯤 불러야 할지, 흥정이란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손님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도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던 영식 앞에 중년 사내 하나가 어슬렁 다가왔다. 얼마냐, 이 마늘자루? 영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아버지 말씀이 얼핏 떠올랐다. 한냥이요. 이거 한냥이에요.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주머니서 엽전 몇 개를 꺼내 툭 영식 손에 쥐어주었다. 옛다, 이거나 받아라. 여기 한냥이다. 영식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걸 덥석 받아들고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또렷하고 매서운 여인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잠깐! 그게 어딜 봐서 한냥이요? 여인의 큰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자리엔 허름한 저고리에 치마 끝엔 흙까지 묻은 젊은 여인이 마늘자루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 양반댁 교수처럼 단정하게 생긴 얼굴이었으나 표정은 싸늘하고 말투는 똑부러졌다. 이만한 마늘 꾸러미를 엽전 10립 주고 사겠다니. 그게 사람 양심이요? 원래 시세가 그런겨. 하며 사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발을 빼려 하자 여인은 마늘 꾸러미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알굵기 좀 보시오. 속 알도 꽉 찼고 줄기 다듬은 것 봐.
분명 한양이라고 하였거늘 고작 몇 푼 쥐어주고 얼버무릴 셈이요? 사내는 말문이 막힌 듯 꿀꺽 침을 삼키더니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적여 엽전 꾀인줄을 꺼냈다. 여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영식의 손에 툭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그 중년 사내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마디 던졌다. 농사 짓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시오. 숫자 모른다고 사람 속이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짓이지요. 영식은 손에 엽전 꾸러미를 꼭 쥔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여인을 바라봤다. 아이고 참말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다음부턴 속지 마시오. 마늘값은 꼭 한양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여인은 말없이 장터 골목 사이로 휙 사라졌다. 영식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영식은 한양을 손에 꼭 쥔 채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을 들어서자 안채 방문이 삐걱 열렸다. 영식이 어깨를 오므리며 쭈뼛쭈뼛 다가가더니 품에서 꺼낸 한 양짜리 엽전 꾸러미를 아버지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받으셔요. 오늘 마늘 판 돈이구만요. 아버지는 영식의 손에 들린 엽전 꾸러미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 진짜 한양이로구만. 야야, 우리 영식이 사람 다 됐구나. 영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사실 그게 지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도와준 분이 있었슈. 아버지는 말없이 웃었다. 그러고는 땀으로 젖은 영식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며칠 뒤, 영식은 또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눌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먹구름 아래 장대비가 쏟아졌다. 집시는 질퍽이고 어깨는 비에 절은 채 터벅터벅 걷던 영식은 장터 끝 허름한 처마 밑에서 보퉁이를 꼭 껴안은 여인 하나를 보게 되었다. 비에 홀딱 젖은 채 담벼락에 기대앉은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도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영식은 눈을 찌푸리며 다가가더니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날 그 마님 아니유? 마늘값 도와주셨던 그분 맞죠?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셔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소리는 겨우겨우 나왔다. 며칠째 갈 데가 없어요. 머물 곳도 없고 지쳐서 이젠. 영식은 말이 턱 막혔다. 주춤거리다 금세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춤에 묶어둔 헌 보자기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아이고야 이거 참. 이러다 진짜 쓰러지시겠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영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체면도 의지도 힘도 모두 빠져나가 있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제 집으로 가시죠. 아버지랑 둘이 사는 촌집인디 가서 몸도 지지고 국도 한술 드시고요. 여기 계속 이러고 계시면요. 제가 마음이 허벌나게 불안해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말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영식은 그녀의 보퉁이를 허겁지겁 챙기고 비에 젖은 두 사람은 그렇게 처마 밑을 벗어나 조용히 골짜기 집 쪽으로 걸어갔다. 한 사람은 땀으로, 한 사람은 빗물로 흠뻑 젖은 채였다. 영식은 젖은 여인을 데리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에서 소리가 나자 안채 방문이 덜컥 열렸다. 아니 영식아, 비가 이리 오는데 왜 이제 말을 꺼내던 아버지는 영식 뒤에 선 여인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저 여인은 뉘시냐? 영식은 어깨를 움츠린 채 머뭇머뭇 말을 잇기 시작했다. 그날 마늘값 도와주셨던 그 마님이셔유. 근디 장터에서 비 맞고 계신 데다 보아하니 몸도 온전 차르신 듯 싶어. 또 갈 데가 없다 하시기에 제가 그냥 모시고 온겨유. 아버지의 시선이 젖은 보퉁이를 아는 여인에게 옮겨졌다. 해월은 흠칫 놀란 듯 몸을 낮추며 조용히 인사했다. 신뢰가 많은 줄은 아오나 며칠째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일이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지려 하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천천히 시선을 영식에게로 옮겼다. 그 눈길에 영식은 괜히 발끝만 내려다보다 두 손가락을 베베꼬며 눈치를 살폈다. 한참을 그러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뗐다.
아이고, 입술이 다 펄구만. 뭐라 말할 거니깐디. 일단 방으로 어여 드시게. 영식은 헛기침 한 번 하고 서둘러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금세 몸을 누인 해월은 말없이 눈을 감고 이내 깊고 고른 숨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다. 영식이 살그머니 방문을 닫고 나오자 마루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마당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뭔 사연이 있는 여인인갑다. 눈빛이 참 슬프디 않냐? 영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바람 스치는 마당 끝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얼마 뒤 문이 삐그덕 열리고 해월이 머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마님, 이제 좀 괜찮으셔요? 영식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묻자 해월은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심스레 속삭였다. 저기 실례인 줄 아오나 배가 고파. 혹시 뭐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런지요. 그 말에 아버지와 영식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반찬이라 할 것 없던 집안이지만 두 사람은 냉기 도는 솥단지 앞에 앉아 쌀을 씻고 장을 풀고 말없이 국을 끓였다. 얼마 뒤 단출하지만 따끈한 밥상이 차려졌다. 해월은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 공기, 두 공기, 그리고 세 공기째. 숨도 쉬지 않고 밥을 털어넣던 그녀는 겨우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죄송하옵니다. 사실은 며칠을 굶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상머리에 앉은 채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요? 그 말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웃마을 윤대감댁 며느리 해월이라 하옵니다. 시집간 지 올해로 10년이 넘었으나 아이 하나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 탓에 시어머니 구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졌고 남편은 끝내 첩을 들였사옵니다. 첩이 아이를 가지자 저는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가를 슬며시 훔치며 말을 이었다. 차마 친정에도 이 꼴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수치라 여긴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 이분을 다시 마주한 것이지요. 이제서야 해월의 사연을 모두 들은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먼. 뭐 이 집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은 다 인연이라 해야지. 잠시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방 하나 비어있어. 주의 피할 자리는 되니 때 되면 나가셔도 좋고 그전까진 부담 갖지 말고 편히 계시게. 그 말에 영식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그래요, 마님. 저희 집이 허름하긴 해도 따숩긴 하니께. 맘 놓고 계셔도 괜찮아요. 해월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작은 안도의 숨 같았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서 영식은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해월은 영식네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마당에 물을 길어다 놓고 해 뜨기 전엔 장독대 앞에 나와 조용히 무쇠솥을 달궜다. 밥도 야무지게 지었고 빨래며 청소며 손이 아물어 집안 구석구석이 단정해졌다. 남자 둘이 덩그러니 살던 초가에 그날 이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장날이 되면 해월은 영식과 함께 장에 나갔다. 마늘 자루를 지게에 얹고 영식이 앞장서면 해월이 뒤에서 빠뜨린 게 없나 챙겼다. 장에 도착하면 영식은 여느 때처럼 말없이 자루를 내려놓고 멋쩍게 웃기 바빴지만 해월은 정확히 값을 부르고 장꾼들과도 척척 말을 주고받았다. 예전엔 마늘값도 못 불렀는디 이제 옆에서 누가 말도 해주고 참 든든하구만요. 영식이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해월은 눈을 한번 맞추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다니면 덜 외롭잖아요. 며칠이 지나자 해월은 영식에게 숫자와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루 끝 평상 위에 종이와 붓을 펴놓고 앉은 해월은 조심스레 붓을 잡아 가장 쉬운 글자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처음엔 획이 삐뚤고 종이 귀퉁이에 구멍이 나기 일쑤였지만
며칠 지나자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 자기 이름 석자가 얹혔다. 김영식. 해월이 조용히 이름을 읽어주자 영식은 귀까지 붉어져서는 종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거 절대 안 버릴랍니다요. 장터 평상 한켠에서 영식이 척척 돈을 받고 거스름돈까지 세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아주머니 하나가 뭐가 그리 신기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마디 툭 던졌다. 세상에, 영식이가 계산도 하고 글도 쓴대자녀.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바로 맞장구를 쳤다. 참말이여? 세상에 별일 다 있구먼. 근데 저기 영식이 옆에 앉은 여인 말이여. 윤대감댁 며느리였대. 그 옆마을 큰댁 말이여. 10년을 지내도 애 하나 못 낳았다고. 그 자리에서 내 쫓겼다더만. 오갈 데 없어 떠돌다가 결국 영식이네 집에 얹혀 살게 됐다자녀. 그 마님이 글자고 숫자고 가르쳐줬댄다. 그래서 바보 영식이가 사람이 달라졌구만. 그 말을 듣던 해월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꼭 쥔 채 말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마님, 어디 가셔요? 영식이 허둥지둥 뒤따르자 해월은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얇은 미소를 지었다. 곧 해가 지겠어요. 그만 돌아가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마주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리던 방 안에서 영식이 밥을 한 술 뜨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유. 영식의 말에 해월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참 고맙습니다. 방 안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영식은 나으럭이 황씨 대감댁에 품위를 하러 나갔다. 대감댁 머슴 하나가 병이나 급히 일손을 구한다는 말에 아버지 대신 상례를 나선 것이었다. 일은 만만치 않았다. 아침부터 마당에 장작을 패고 뒤뜰에 거름을 퍼나르고 안채 돌계단까지 수십 번을 오르내렸다. 물 한 모금, 점심 한 끼 없이 해질 무렵까지 등짝이 다 젖도록 일한 끝에 영식은 나당 귀퉁이에 서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감님 댁 일 다 마쳤습니다요. 약속하신 품삯 좀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안채 쪽 황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엔 코웃음이 먼저 흘렀다. 허허, 넌 그 바보 영식이 아니더냐? 글자도 숫자도 모르는 놈이 무슨 품삯을 받겠다고? 곁에 있던 하인 하나가 깔깔 웃으며 거들었다. 아이고, 숫자도 못 세는 놈이 산일값은 또 기가 막히게 챙기네. 그 말에 안채 앞에서 옹기종기 앉아있던 하녀들까지 숨을 죽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황대감은 한껏 비웃으며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야, 저놈 옷 벗겨서 마당에 걸어놔라. 거렁뱅이한테는 손에 쥔 지게보다 그 입부터 다스려야 할 게다. 하인이 눈을 번뜩이며 다가왔다. 손엔 영식의 허름한 우도탄 자락이 헝클어 잡혀 있었다. 이놈 옷부터 벗겨놔야 정신을 차리지. 하인이 옷을 벗기려 손을 확 뻗으려는 순간 영식이 벌떡 일어섰다. 더는 움츠린 영식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멍하니 웃던 눈이 아니었다. 이봐요. 지금은 글자도 알고 숫자도 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인의 손이 멈칫했다. 황대감은 부채를 내리며 이마를 좁혔다. 영식은 허리를 곧게 펴고 헐렁한 우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마당 청소, 뒤뜰걸음 4통, 장작 2지개. 약조하신 품삯은 분명 은전 2잎이었지요. 황대감이 인상을 구기자 영식은 말을 이었다. 그전엔 바보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말장난으론 못 속이실 것이오. 하인조차 어쩌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황대감은 이를 꽉 물며 팔짱을 끼고 천천히 명을 내렸다. 가져와라, 돈. 잠시 뒤 하인이 은전 2잎을 조용히 건넸다. 은전 2잎을 받아든 영식이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말했다. 종이 한 장 주시지요. 받았단 거 제가 손수 써붙이겠습니다. 그 말에 하녀들도 하인들도 숨을 죽였다. 그때야 사람들은 알았다. 눈앞에 이 사내가 예전의 바보 영식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나루 끝에 앉아있던 영식을 조용히 불렀다. 영식아, 예, 아버지.
한참을 뜸들이던 아버지가 턱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저 해월이 말이다. 벌써 이 집에 들어온 지도 한 해가 넘었구나. 애는 못 낳는다 했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론 다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마음 곱고 살림도 야무지고 무엇보다 너한텐 늘 다정하더구나. 잠시 말이 멎었다. 네가 그 사람을 짝으로 삼아볼 생각은 없느냐? 영식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버지, 지가 바보인 거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마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는 대꾸 대신 영식의 등을 한번 툭 하고 가볍게 쳤다. 그래도 말이다. 마음이란 건 내가 먼저 내놓아야 들여다보게 되는 법이다. 며칠 뒤, 영식은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새 옷 한 벌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 들꽃을 한아름 꺾었다. 그 꽃을 살포시 품 안 깊숙이 감추고는 해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님, 저기 잠깐 강가에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해월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말없이 그의 곁을 따라 걸었다. 햇살이 부서지는 냇가. 바람이 풀잎을 가르고 잔물결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 문득 영식이 걸음을 멈췄다. 잠시 품을 뒤적이더니 수줍게 꽃다발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 아무데도 드린 적 없는 꽃이에요. 마님 아니면 줄 데도 없고요. 해월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영식은 손끝에 땀이 맺힌 꽃다발을 건네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지가 평생 바보란 소리 들으며 살았는디 마님이 옆에 있어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같이 웃어 주시고 나니까 제가 사람 구실이란 걸 해보는 것 같아서요. 한숨처럼 멈춘 말끝. 영식은 고개를 푹 숙였다. 욕심일진 몰라도 제가 마님을 누구보다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오래 곁에서요. 해월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지금 저한테 혼인하자는 말씀이세요? 영식은 얼굴이 활활 달아오른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너무 큰 욕심이죠. 그때 해월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영식이 어때서요? 마음 따뜻하지. 매사 성실하고 숫자도 글자도 지금은 척척 잘 알아듣고요. 저야말로 영식이 같은 분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참 복받은 것이지요. 바람이 살짝 스치고 냇물 너머 풀잎이 출렁였다. 조용한 강가에서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마주 잡혀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치렀다. 기와도 없는 초가집 마당에 풀을 깔고 이웃이 집에서 쓰던 질그릇 몇 개를 내오며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술잔 하나씩 돌리며 말했다. 이야, 바보 영식이 장가 간다더니 참말로 사람은 변하는 법이구먼. 혼례 뒤 영식과 해월은 조금씩 돈을 모아 마을 끝자락 버려진 논터를 샀다. 여긴 사람들 다 쓸모없다 했던 땅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겐 시작이 되지 않겠슈? 두 사람은 그 땅에 물기를 트고 흙을 고르고 벼를 심었다. 그해 가을, 마을 앞 너른 들판이 황금빛 물결로 일렁였고 사람들은 울타리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저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었나? 아니지. 저 부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어느 날 해월이 문지방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다. 왜 그러슈? 어디 안 좋으신겨? 해월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토록 가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아이를 이제와 품게 되었다는 사실에 해월은 밤새 베갯잇을 적셨다. 저 같은 여인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 후 해월의 배는 유난히 빠르게 불러왔다. 배가 어째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디 혹시 둘인 건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말했다. 오메 세상에. 저건 둘이 아니라 셋이여, 셋. 그리고는 정말로 그의 겨울 해월은 튼실한 새쌍둥이를 낳았다. 웃음 가득한 방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식은 아이를 아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웃기만 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됐을까요?
해월이 작게 중얼거리자 영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마님, 아니지. 우리 각시랑 만난 날부터 다 잘 될 줄 알았구만요. 그리하여 바보라 불리던 영식이와 내쳐졌던 해월은 서로의 기적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